네, 두 번째 연자를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현재 생명선 의원 혈관외과 정희경 선생님, 원장님.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혈관 통로를 위한 기본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선 의원 정희경입니다. 항상 회신서로만 이렇게 뵙던 선생님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혈관 통로를 위한 기본 해부학인데 말 그대로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강의를 듣기 위한 워밍업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주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그리고 짧게 준비했으니까 쉽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알리시스 어스테스는 크게 이 혈액 투석을 위한 바스큘러 액세스 그리고 복막 투석을 위한 페리토니얼 액세스로 나눌 수 있겠고, 이 바스큘러 액세스는 크게 이 카테터를 통한 방법과 그리고 아테리오 비너스 액세스를 통한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아테리오 비너스 액세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가혈관을 이용해서 만드는 AVF 그리고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만드는 ABG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말기 콩팥병으로 신대체 치료가 필요한 혈액투석 환자는 연간 한 300회 이상은 그 혈관을 천자하게 됩니다. 보통 분당 250cc 가량의 투석 시 혈류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 투석기를 돌리려면 보통은 그 2배 가량 되는 분당 500cc 이상의 충분한 혈류량이 또 요구되게 되는데, 또 이게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천자가 편리하려면 피부에 또 가깝고 그 직경이 굵어야지만 유리하겠습니다. 잦은 천자를 견딜 만큼 또 튼튼하고 충분한 혈류량을 갖추면서 피부에 또 가깝고 그 굵은 혈관 자체는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문합해서 인위적인 동정맥류를 조성함으로써 그 동맥화된 정맥을 천자에서 바스큘러 액세스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 시스템은 이 아테리를 통해 아테리올, 캐필러리, 베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베인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혈류량을 얻으려면 이 아테리와 베인의 직접적인 어떤 연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AVF의 경우에는 자가혈관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자가동맥, 자가정맥을 직접적으로 문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이 AVF가 되겠고, AB그라프트는 이 동맥과 정맥의 션트 플로우를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연결하게 되고, 그 인조혈관을 저희가 대부분 천자구역으로 사용해서 쓰게 되는데 그곳을 ABG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유입 동맥위에 해당되는 그 아테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완의 브라키알 아테리에서 하완으로 오면 레디알 아테리, 얼라 아테리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고, 이 레디알 아테리가 아랫팔의 바깥쪽에 특히 또 피부 가까이 주행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동정맥류에 사용하게 되는 그 세팔릭 베인과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자가혈관 동정맥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흔히 사용하는 그 동맥, 유입 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라 아테리는 레디알 아테리와 다르게 그 아랫팔 안쪽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베질릭 베인과 가깝게 되고, 그래서 보통 베질릭 베인이 천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물론 AV 피스툴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흔히 고려되는 그런 초이스는 아니겠습니다. 브라키알 아테리에서 보통 저희가 혈류량을 측정하게 되고요. 이 브라키알 아테리는 그 해부학적으로 좀 베리에이션을 갖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A타입처럼 그 브라키오 레디알 아테리가 하이퍼플라스틱하게 주행을 하다가 큐비탈 레벨에서 같이 문합되면서 레디알 아테리화돼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부학적 구조라면, 보통 그 듀얼로 어퍼암에서 브라키알 아테리, 브라키오 레디알 아테리로 이렇게 따로 주행하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12에서 한 18% 되고, 초음파로 이제 상완에서 브라키알 아테리를 찾았는데 평소보다 직경이 작을 경우에 듀얼 아테리가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혈류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이 브라키알 듀얼 아테리의 경우 이제 브라키알 아테리라고 착각을 하고 혈류량을 측정을 하면 우리가 원래 그 환자분의 실제적인 혈류량보다 훨씬 더 적게 측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이 듀얼 아테리 양측을 다 혈류량을 측정해서 그걸 합한 것을 혈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간혹 이제 초음파를 못 보고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조금 놓치는 경우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브라키알 아테리보다 직경이 작다. 옆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다른 아테리가 또 촉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보통 듀얼 아테리라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상보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피스츄라를 형성했을 때 예상보다 혈류가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또는 이것이 이제 고혈류량 투석 혈관으로 발달되는데 또 예방되는 그런 형태의 그 장점을 지니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맥 시스템입니다. 그 세팔릭 베인과 베질릭 베인이 저희가 주로 이제 표제 정맥이라 해서 에피피스츄라 형성하는데 주된 혈관이 되겠는데, 특히 이 세팔릭 베인이 팔의 외측부를 이렇게 주행하고 피부와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에피피스츄라 형성에 있어서 가장 주된 혈관이 되겠습니다. 베질릭 베인은 팔의 내측을 주행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윗팔로 올라온 내측을 통해서 이제 주행을 하다가 베질릭 베인 같은 경우에는 어퍼암의 한 중반 부분에서부터 이 뒷베인과 같이 연결돼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슈퍼피셜 베인은 딥베인과 퍼포레이팅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것들이 엘보 크리즈 레벨에서 상당히 많이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피셜 베인이 상완부에서 어떤 만성 폐색 병변을 가지거나 또는 협착이 있을 때, 만약에 레디오세팔릭 피스츄라가 형성되는 환자에서도 이 퍼포레이팅 베인이 채널이 잘 유지되어 있으면 유출 정맥 뒷베인을 통해서 유출이 잘 됨으로써 뭐 정맥압이 높아진다든지 지혈 연장이 된다든지 하는 형태의 문제 없이도 잘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슈퍼피셜 베인에 어떤 만성 폐색 병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살피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퍼포레이팅 베인 시스템이 어떻게 잘 뒷베인과 연결성을 가지는지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팔릭 베인은 자가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류 조성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퍼암에서는 라테랄 사이드로 바이셉스 머슬 위에 얹혀서 주행하여서 비교적 잘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베질릭 베인은 이와 다르게 어퍼암으로 주행할 때 메디알 사이드로 머슬과 무관하게 이 피하 조직에 떠있듯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혈관 사이즈가 직경이 크고 혈류량이 많더라도 바늘을 천자했을 때 이제 혈관이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천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행 위치 자체가 이제 환자분의 어떤 뉴트럴 포지션에서 이제 잘 천자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팔을 많이 이렇게 돌려야지만 천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천자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에피피스츄라 형성보다는 포함의 유룹 그라프트를 만들 때 그 유출 정맥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트랜스포지션을 통해서 그 위치 자체를 옮겨줌으로써 에피피스츄라 조성을 해서 천자가 좀 더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팔 아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위치 부근에서 뒷베인인 브라키알 베인과 합류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합류 지점은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류 구역이 사실상 조금 더 엑실라 쪽에 가까울수록 트랜스포지션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브라키알 베인은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보실 때 브라키알 아테리와 그 양측에 쌍을 이루어서 보통 주행을 하게 됩니다. 싱글 베인은 한 20% 정도에서 보고되고 있고, 이 브라키알 베인이 초음파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양측에서 이렇게 예쁘게 같이 이렇게 직선화돼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콜라테랄이나 또는 브랜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동맥 밑으로도 들어갔다가 위로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성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제약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브라키알 베인 자체가 밸브가 많고 브라키알 아테리와 또 같은 근막 내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성숙에 또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키알 아테리와 또 메디안 널브랑 같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군막을 또 뚫고 또 천자를 해야 돼서 그대로는 사실 사용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포함 유럽 그라프트를 형성할 때 저희가 마지막 옵션으로 브라키알 베인을 또 고려하기도 합니다. 엘보 크리즈에서의 이제 혈관 구조를 조금 보시면 이 메디안 큐비탈 베인 그리고 메디안 세팔릭 베인 이 두 가지가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체열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혈관에 손상들이 조금 동반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협착들이 빈발한 위치이기도 하고, 사실상 그 AVF를 크리에이션하러 오신 환자분들 중에 실제 손상과 동반된 혈전증을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성할 때 약간의 그것들이 제약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 세팔릭 베인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이제 나눠지면서 역류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자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혈류가 나뉘어서 나머지 어퍼 베인들의 성숙에 좀 손해가 되는 부분일 때는 이걸 또 라이게이션을 함으로써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자람으로써 추가적인 천자 구역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팔리가치인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아마 나머지 강의에서 협착 관련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 세팔릭 베인은 어퍼암에서 주행을 해서 델토 팩토랄 그루브를 타고 주행을 하게 되고, 클레비 팩토랄 파샤를 통과해서 엑실러리 베인과 베인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팔릭 베인이 그 클레비클 위로 주행을 해서 익스터널 주귤라 베인과 합쳐져서 이렇게 드레인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세팔릭 아치 레벨에서 두 개의 혈관으로 나눠지는 바이피다 형태로 이렇게 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은 협착 또는 이제 그 유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바이피다 또는 슈프라 클레비큘라 이제 타입의 세팔릭 베인의 경우에는 협착 같은 게 생겼을 때 재발의 위험도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팔리가치에서 협착 호발 원인은 일단 션트 플로우로 인한 하이 플로우가 쉐어 스트레스와 터뷸런스 플로우를 유발해서 월 시크닝을 일으키겠고, 이 세팔릭 아치 레벨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밸브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 자체가 혈류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밸브의 하이퍼트로피가 협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커지는 세팔릭 베인의 이 해부학적 구조 특징 때문에 보상적으로 이 부위에서는 잘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착이 재발이 아주 작고 치료의 반응도도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트럴 비너스 시스템은 뭐 크게 아주 스케마틱하게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사진을 한번 보았는데, 엑실러리 베인이 서브클레비안 베인이 되고, 이 서브클레비안 베인과 그 인터널 주귤라 베인이 만나서 브라키오세팔릭 베인을 이루며 슈피리어 비나 카바로 드레인 되게 됩니다. 이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를 저희가 삽입할 때 대부분 가장 흔히 쓰는 액세스 사이트는 인터널 주귤라 베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서브클레비안 베인 같은 경우에 시술상에서 이제 뉴모소락스, 헤모소락스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리스크가 아무래도 인터널 주귤라를 인서션 했을 때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어세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이전에 펌께서 여러 번 하셨거나 뭐 다른 센트럴 베인을 하셨던 기왕력 때문에 이 인터널 주귤라 베인의 협착 또는 그 스롬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힘든 경우에 서브클레비안 베인을 직접적으로 또 액세스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페모랄 베인을 방치해서 카테터를 인서션하기도 합니다. 이건 마지막 주제인데, 그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이건 역시 이제 투석 환자분들이 팔이 많이 붓고 그런 분들에게서 자주 언급될 수 있는 해부학적 명칭입니다. 이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은 흉곽 상부 구조물에 의해서 브라키아 플렉서스, 서브클레비안 아트리, 서브클레비안 베인이 압박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일반적인 환자분들에게서는 신경형, 정맥형, 동맥형에서 이제 신경형이 95%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투석 환자분들에게서 언급되는 이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은 대부분 다 정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코라코이드 스페이스, 인터스칼렌 트라이앵글, 코스토클래비큘러 스페이스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통 이 신경, 정맥, 동맥들이 보통 눌리게 되는데 투석 환자들에게서 언급되는 대부분의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은 코스토클래비큘러 스페이스에 좀 해당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토클래비큘러 스페이스는 클래비클과 퍼스트 립 그리고 스칼렛 머슬, 서브클래비우스 머슬, 또 코스토클래비큘러 리가먼트에 의해서 공간적인 제약이 생기는 거기를 이제 베인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투석 환자분들이 그 하이플로우 션트 플로우에 의해서 서브클라 베인이 아주 커지게 되고 또 동반되는 월 시큰이 있게 되는데 이 그 한정된 공간에 익스트린직 컴프레션에 의해서 협착과 폐색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협착과 폐색을 저희가 그 혈관 내 치료로 PTA를 하거나 스텐트를 하더라도 이 주변에서 압박하는 이 구조물 자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반응도가 나쁠 뿐더러 재발의 위험도 높고 스텐트를 넣어놨을 때도 그 압력에 의해서 스텐트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워밍업은 끝났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강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혹시 그 선생님께서는 ABF하고 AVG를 몇 대 몇의 비율로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각각 수술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VF와 AV 그라프트를 몇 대 몇을 제가 수술한 걸 사실 통계학적으로 돌려보진 않아서 대충. 한 7대 3? 8대 2 ABF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AVG 네네네. 3. 네. 네. 수술 시간은 혹시 얼마쯤 됐어요? AVF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을 다 제외하고는 한 30분 하면 될 것 같고, AV 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AVF보다는 AV 그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문합 이후에 지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더 걸리고, 아무래도 문합부가 하나에서 두 개로 조금 늘어나서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분이면 엄청 빨리 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사실 혈관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맥의 직경이나 또 동맥의 상태가 뭐 동맥경화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은 건강한 동맥 그리고 정맥 상태도 아주 크다면 문합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거리낄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동맥 상태, 특히 이제 동맥의 이제 동맥경화성 병변 또는 아세로마 또 칼시피케이션이 어느 정도 심한 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 혈관을 다룰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그 문합할 때 또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AVF 선생님만의 신기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단 시간 최단 시간. 재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허운 선생님 최단 시간 있을까요? 23분이라고 하십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 90%는 ABF고 10%는 AVG고 최단 시간은 23분이다. 축하드립니다. 더 한번 20분 내로. 네, 감사합니다.